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준구입니다. 난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왜 오셨지? 뭐가 궁금해서 오셨을까? 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정신과 의사가 가장 기초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죠. 이걸 알아야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아무리 환자가 정신병이냐 노이로제냐 해도 그 보는 원칙의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기 전에 한마음 치유공동체는 어떤 곳인가? 네, 시간마다 좀 얘기를 나눌 텐데, 오늘은 그 처음에 한마음 치유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는 그 동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모임이 벌써 25년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 모임이 처음 시작되었을까? 그거는 1970년 말에 제가 레지던트 할 때,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꽤 오래된 거죠. 70년도에 레지던트 할 때 제일 병실에 있으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일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병실에 오면 보호자들이나 환자들이나 다 같이 자기 우울증이래. 분명히 우울증이 아닌데 임상적으로 우울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마 제일 편안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현병인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호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그런 것이, 올바른 병원을 알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가족들이 굉장히 그 80년, 1970년대만 해도 가족들이 무심했는데, 가족들이 잘 알면은 환자가 산다. 보호자가 모르면 환자 죽는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이런 한마음 치유 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처음에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여기 2001년도에 처음 생겼는데 여기보다 먼저 생긴 데는 서빙고에는 한만코인원자입니다. 그 1998년도에 이걸 필요하다. 왜냐면 환자들이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예배에 방해되는 사람들이 그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영주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거 하고 싶다. 해보래. 그고선 예배 시간에 그냥 발표해버린 거예요. 하영주 목사님이. 난 준비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급하게 서둘러서 해야 됐죠. 그래서 이제 창립을 하게 됐는데, 임상에서 이렇게 진료실에서 있다 보면 크리스천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신앙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그런 걸 제일 많이 고민합니다. 물론 안 믿는 의사들한테 가면은 신앙적인 거는 언급하지 못하게 아주 신앙적인 문제는 언급하지도 못하게 해버리지만은 신앙적으로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게 제일 안타까웠었고 두 번째들은 정신병으로 고통받는 치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 줄까? 근데 그때만 해도 70년대만 해도 그렇게 병적으로 힘들면은 그들을 돌봐주는 아무 시설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용소로다가 가둬두기만 했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좀 근데 돌볼 수 있을까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오지에 있는 환자들을 봤는데 오지에 있으면은 돈이 없으니까 치료를 못 받는 겁니다. 주로 어촌과 농촌에 산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들을 치료받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이 제일 문제는 직업이 없다는 거. 직업이 없어가지고 생활할 터전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환자는 좋은 대학교, 좋은 대학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하게 취직 갈 곳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병이 있다 그러면 기업에서 다 거절하니까. 그것이 제일 안타깝고 가족들이 돌보다 보면 가족들이 지치다 보니까 결국엔 가족들도 환자들을 멀리 해버리더라.
그러니까 환자들이 갈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안타까운 거는 뭐였었냐면은 환자들을 가족들이 버립니다. 10년, 20년 병을 알아버리면 그걸 환영하는 부모 가족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환자를 버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가 환자들을 버립니다. 그리고 돕는 사람들도 없고 처음에 돕겠다고 한 사람들이 다 버리는 겁니다.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환자 자신이 자기를 버리는 거. 환자 자신이 자기를 버려서 아무리 다 체념 속에서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죽은 자와 같은 거지만 그들을 살릴 수 있을까? 그러려면 모임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가 1998년도쯤인데 여기에 만난 사역자들이 없었습니다. 돕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았었는데 정신질환을 돕고자 하는 사역자들은 없었습니다. 정신지체, 아야 이런 데로 돕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정신질환을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 시작한 게 오늘의 교회예요. 그건 하영주 목사님이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이 필요한데 사역자들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역자들을 도울 수 있을까? 옛날에 오늘의 교회 서빙부에서 보면 맨날 환자들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니까 뭐 그 뒤에 계신 안내위원들이 맨날 모시고 나가기 바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한 것이 이 한마음치유 공동체가 생각이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한테 이거 좀 하겠다고 해서 서빙고는 1998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서빙고 사람들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밖에 사람들은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마음치유 공동체가 2001년도에 교회 밖에 사람들 대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온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음치유 공동체의 역사를 얘기하면 참 길어요. 지금 서민구에도 있고 양재에도 있지만은 어, 지금 많이 아마 변질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끝까지 그 정신을 가지고 한마음치유 공동체를 세웠던 그 정신을 가지고 얼마만큼 유지되고 있을까? 제가 정신과 의사이다 보니까 정신과에서 제대로 케어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싸잡아서 그냥 진단을 말해버리는데 개개인이 아무런 환경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 그리고 보호자들도 보면은 정신과의 병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병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환자들에게 그 자신의 병에 대해서 잘 알려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신질환이 뭐예요? 혹시 여기 정신질환이라는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줄 수 있어요? 사학연계 소실과 현실 판단력 장애. 너무 어렵군요. 현실감이 이탈되는 겁니다. 네. 저 정신 영역에서 어느 영역에서도 고장나는 부분이냐. 그러니까 서로 정신 증상은 사고 면에서, 감정적인 면에서, 또 의지나 행동 면에서 평상시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의 장애가 일어나고, 감정의 장애가 일어나고, 지각의 장애가 일어나고, 행동의 장애가 일어나는 게 정신병입니다. 정신병인 사람들 보면 뭔가 좀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잘 정의를 못 내려요. 근데 이렇게 생각의 장애가 일어나는 건 생각하는 형태, 생각의 내용, 흐름 좀 어렵죠. 이렇게 말을 하면. 네, 그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정이라는 거를 무조건 장애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감정은 느낌이라는 게 있고 표현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서 두 부분에서 고장이 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각장애는 착각하는 거, 환각이 일어나는 거, 이런 면에서 고장이 나는 거고, 행동장애라는 건 뭐냐면 행동이 과행동을 하느냐, 축소된 행동을 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구별을 하게 됩니다. 또 많이 정의가 내리는 게 달라졌는데, 또 하나 뭐냐면 정신병이 뭡니까? 대인관계 장애입니다. 그건 일부분은 그렇지, 일부분. 예.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런 게 아니고, 정신을 갖다가 상태에 따라서 정상적이냐, 그 다음에 노이로제냐, 신경증이냐, 정신병이냐,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되고 보면은 무조건 다 정신병이 아니라, 종합병원에는 정신병 환자가 더 많이 입원할 거고, 개인 의원들에는 신경증 환자가 더 많이 올 거다. 그래서, 어, 이 사람의 지금 정신적인 상태가 어느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서 구별을 하는 겁니다. 정신병인지, 노이로제인지, 정상인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로 설명드리는 거는 오늘은 감정과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 얘기들은, 정신병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병하고 노이로제하고는 아주 엄격한 차이가 있는 병이다. 음,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직면하는 뭔가 새로운 이미지와 새로운 걸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새로운 이미지하고 새로운 속성을 만나게 되면 그 그 본질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먼저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걸 이해하는 것이 이해하려면 먼저 어떤 사고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고력에서 고장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정신은 건강해요? 생각하는 수준이 건강한 수준이냐고. 뭘 보고 건강하다고 말하는 거냐. 이제 이런 거를 이해를 하려면은 병적이냐, 정상적이냐는 걸 구별부터 시작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거는 내 바깥에 있는 또 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태를 이해하고 어떤 사건과 사건 간의 어떤 현상들을 이해하고 통찰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가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외부 자극에 대해서 이 내면이 영향을 받습니다. 생각하는 면, 감정면, 기억, 항상 받는데 이런 거를 해석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 우리 뇌의 통합 능력인데 사고장애가 일어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망상이다 환청이다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고의 머릿속에 장애가 일어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험악한 사람을 보면 뭐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험악한 사람을 보면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첫 느낌이 나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정말 나쁠까요? 근데 우리는 이미지 속에 험악한 사람을 보면 일단 나쁜 사람으로 이미지가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나 책에서도 보면 나쁜 사람은 꼭 험악하게 그려져 있어. 왜 그럴까? 정말 험악한 사람은 이미지가 나쁜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냐? 그러니까 험악하게 생겼는데 순진한 사람을 보면 당황합니다. 그건 아닌데, 그리고 또 뭐가 하는 질문이 나오냐면, 사람은 왜 사는가? 사람은 왜 살아? 그건 종교적인 얘기고. 근데 그거에 대한 거는 각 사람마다 답이 다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답이 같으면 안 돼. 각 사람마다 왜 그런 거 아니?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각 사람이 살아온 경험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
단순한 문제, 사람은 왜 사는 거냐고 물어보면 답은 전부 다 다르게 나옵니다. 사람은 생각이 왜 다른가? 각 사람마다 생각이 왜 다른가에 대해서 보면은 어떤 자극을 받으면 사람은 연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연상을 해, 연상. 연상을 하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극을 받으면은 반드시 자극에 대해서 연상을 하고 연상을 반응을 하는데 그것이 이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의 관념이에요. 아이디어. 근데 그게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살아온 경험이 다 달라요. 다 다를 수밖에 없죠. 험악하게 살아온 사람, 행복하게 살아온 사람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머릿속에 들어있는 가치관이 다르다. 여러분, 만약에 어, 공원에 가을 낙엽이 떨어졌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하나 예를 드는 거야. 가을날 공원에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슬프다. 또, 어? 운치가 있다. 멋있다. 둘이 아, 분위기 좋다. 만약에 여러분이 청소부를 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저게 한심한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안 그런 사람들은 낙엽을 밟는 거 좋을지 모르지만 청소부는 그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아이디어가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 그게 이제 그래서 정신병을 이해할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이 경험한 과거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 경험에 따라서 이제 증상들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고 싶으면은 좋은 것을 보고 경험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좋은 걸 보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면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좋은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뇌 속에 어떤 정보가 입력이 되면 그거를 검색하고 조직화하고 하는 그 과정을 뭐라고 말하냐면 생각하는 과정이라고 해요. 생각하는 과정, 사고 과정. 사고 과정이 있으려면 반드시 거기에 뇌 속에 과정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정보가 입력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각이라는 거는 뭡니까? 건강한 생각. 우선 병적인 생각을 이해하려면 건강한 생각을 먼저 이해해야죠. 여러분 다 건강하세요? 건강한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정확하게 그 사물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이해하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그 외부에 있는 어떤 나한테 자극을 준 거를 왜곡시키거나 사물을 뒤집어서 생각하고 그러면 그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정신질환 환자들이 이런 걸 보면은 그들은 바깥에서 보이는 현실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본질을 이해해야 되는데 본질을 이해하는 거죠. 이해 안 하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뒤에서 쫓아오는데 나를 미행한다. 미행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아니라고 어떻게 단정죠? 근데 생각에는 항상 생각하는 거는 생각하는 형태가 있고 내용이 있고 흐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정신과에서는 그 부분을 발견하고 그 부분을 검토해 보는 거다. 정상적인 사람은 정상적으로 생각이 흘러가고 그리고 그 내용면이나 흐름이나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가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이 상식 밖의 것을 보여주면은 문제가 있나?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누가 대소점은 누가 나를 미행하나 보다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그런 건 미행 안 해. 그 생각 안 해. 근데 항상 뭔가 쫓기는 사람들은 누가 뒤에서 발자국이 나면은 발자국 소리가 나면은 누가 나를 미행하는 거 아닌가?
감시하는 거 아닌가 벌써 이 생각부터 들어와요. 그런 일종의 피해망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의 장애는 어떤 사물을, 어떤 자기가 바라보는 사물의 본질을 왜곡시켜 버린다. 음? 자, 상대방이나 상대방 사실이나 이거를 왜곡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 왜곡시켜 버리는 것을 망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망상이라는 거에 나한테 정의가 있지만은 생각의 형태, 진행하는 것, 사고의 내용에 따라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것이 생각의 장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생각의 장애는 사고 형태의 장애, 사고의 진행의 장애, 사고 내용의 장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해서 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박집사라고 그래. 박집사가 있는데, 이웃집에서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서 망치로 벽을 두들긴다고 말하면은, 여러분 믿으시죠? 아니, 막 괴롭히려고 두들길 수 있는 거지, 뭐. 아니라고 거기에 그을 수는 없어요. 이 말만 듣고는. 망치로 정말 벽을 두들길 수도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점점점 왜곡된 것이 나오는데, 하루 종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두들겨서 괴롭히고, 참다 못 참아서 이웃집에 가서 항의를 하면 난동을 부렸다고 고소를 당합니다. 근데 뭐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그 집사님은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왜냐면 행패를 부렸기 때문에. 그래서 졸지에 붙들려 가서 하니까 그 사람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분명히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가서 항의를 했는데 나를 어, 환자라고 해서 입원시켜 버렸어. 병원에서 퇴원도 안 시켜줍니다. 나중에 퇴원하면은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이 마음 먹게 되잖아요. 처음에 편집증 있는 사람들 입원하게 되면 나가서 꼭 복수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 생각을 해. 근데 그것도 복수를 안 하게끔 컨트롤 해가지고 퇴원시켜야 되는 게 정신과 의사들의 의무야. 그 자신은 피해를 당했는데도 오히려 가족들은 경찰하고 싸워서 자기를 해코지해서 모함을 해서 병원에 입원시켰다고 하니까 이제 가족들까지도 원망스럽습니다. 나중에 태어나면 반드시 내가 복수하리라. 그리고 또 그러다가 태어났는데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인터넷에서 자기를 감시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PC방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나를 누가 감시합니까? 근데 이런 피해망상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럼 차츰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한다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몰래 카메라로 자신의 모든 걸 감시하기 때문에 항상 환자들은 자기가 감시당한다는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인터넷이나 텔레비로다가 예배를 드릴 때 거기 속에는 분명히 자신을 감시하는 것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거, 피해망상,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비현실적이에요. 그리고 공격성. 근데 그 사람한테는 타당한 거지만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비현실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입원하게 되면은 본인의 히스토리를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과정을 물어보는데 이 사람은 그랬어요. 원하지 않은 대학교에 진학한 게 늘 불만이었습니다. 학교 성적은 늘 닥터 점수였지만 부모님이 교수들을 찾아가서 이게 잘해가지고 점수는 그럭저럭 진급할 수 있도록 점수가 나왔습니다. 겨우 졸업장을 받았는데 친구들하고는 학교 생활에서부터 이후로는 어울리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이 병이 있다 보면 주위 사람하고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좋아지려면 옆에 사람하고 잘 지내야 돼요. 잘 지내는 거는 그만큼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입사를 했는데
상사는 출신 학교가 다르다고 해서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은 생각 안 하고 상사가 학교 출신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데 늘 비교를 하고 그러면서도 그 선수에서 자기를 이게 괴롭힌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해서 탈락하니까 사표를 내고 퇴사해 버렸습니다. 이까지 돼서 안 다녀도 괜찮아. 그래서 그의 부모는 이 사람도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됐으니까 어서 가난한 집 딸을 데려다가 이 남자랑 결혼시켰는데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할 리가 없겠죠. 아내와가 함께 교회에 출석됐지만 직장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아버지가 주는 생활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나중에는 좀 지나다 보니까 아내를 의심하는 거예요. 아내가 교회 사람들과 짜고선 내게 우유에다가 약을 타서 나를 혼미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건 누가 들어봐도 상식적이 벗어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제가 1년차 때는 이 말을 듣고 진짜인 것처럼 믿었거든요. 그게 벌써 45년 전인가 50년 전 일인데 1년차 때 올라가서 경험이 없으니까 환자가 말하면 다 믿어. 교수들한테 가서 따지는 거야. 이런 사람을 왜 입원시켰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어, 입원시킬 만해서 외래에서는 입원시켰는데 병실에서는 왜 입원시키냐고 따지고 있어 지금. 내전트라는 게. 그렇게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그 아내가 밥을 해주면 밥을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 밥에다 뭘 탔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스스로 혼자 밥해 먹고 살고 부인하고도 관계를 회피하고 그러고 나서는 아예 이제 부인이 멀리 하니까 아예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럴 때 뭐가 문제겠어요? 이 속에는 뭔가 이 사람 속에는 열등감이라는 게 가득 차 있겠다. 그리고 항상 비교의식이 찾겠다. 그리고 쉽게 포기를 한다, 자책한다, 비상식적이다. 이런 거는 본인이 말하는 건 아니지만 치료자가 이제 상담하면서 감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속에서 고통받느라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왔구나. 본인이 말하는 내용들이 현실성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내가 어설프게 얘기했지만 이 사람의 현실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말하는 내용들은 논리성이 있느냐? 없느냐? 없냐? 논리가 없다. 환자가 가장 집착하는 건 뭐냐? 이 사람이 집착하는 게 뭘까? 그리고 이 사람이 이 환자가 말하는 것이 상식적인 거로 이해가 되는가? 항상 우리는 환자를 판단할 때 상식선에서 판단해야 돼요. 자꾸 예외를 두면 안 되는데 예외를 두면 끝이 없어. 그래서 항상 바꾼 사람이 이런 병이 알았어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상일까 아닐까? 어, 그건 하나 예를 들은 거지만 이제 사람 제일 많이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생각하는 면에서 보장이 납니다. 생각에. 그래서 어떤 생각하는 형태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조금 앞에 부분에서 얘기한 사람 얘기가 다 정상적으로 들리죠? 제가 1년 차 때는 다 정상으로 들렸어. 그리고 아침에 발표를 하는데 교수님 보고 이 사람 정상이에요. 그랬다가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이게 정상같이 들려요? 근데 1년 차 때는 뭘 모르니까 다 정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왜 입원시켰지? 그러다가 혼이 났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지금 현실적인 생각을 하느냐,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느냐, 이거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에 논리가 있느냐, 논리가 없느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볼 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냥 이상한 소리만 하니까 환자다 그러는 게 아니고 논리적이냐, 논리적이냐, 비논리적이냐,
현실적인 생각을 하느냐,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느냐, 이런 걸 점검해 들어가는 겁니다. 외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자신에게만 뜻이 있다고 자신의 무의식적인 감정을 갖다가 그냥 비현실적인 사람들은 이성에 맞는 얘기를 하게 돼 있는데 이성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막 툭툭 던지면은 그건 동화책 많이 본 사람이에요. 동화책 보면 그건 꿈 같은 소리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볼 때는 이 사람이 지금 현실적인 생각을 하느냐,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느냐, 그걸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죠. 환자들이, 망상에 있는 환자들이 얘기할 때는 그게 현실성이 대부분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게 누가 나를 미행한다, 누가 나를 감시한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건 비현실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레지던트 때는 제가 교수님들한테 현실적인 생각이라고 부득부득 우겨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현실적인 생각이에요. 누가 나를 감시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논리적인 생각하고 이 생각이 논리적이냐 비논리적이냐를 따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용어로 1차 과정 과정 생각이 있고 2차 과정 생각이 있습니다. 1차 과정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머릿속에 온통 신비하고 마술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이에요. 판타지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판타지를 그려본 적 있죠? 잠잘 때 보면은 혼자서 자기 혼자서 슈퍼맨이 돼가지고 별짓을 다 해. 나 혼자서 축구하다가 골도 많이 넣고 막 그래.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축구 같은 것도 하는 거. 그러니까 뭐 논리와 이성을 무시하고 내 상상을 나래를 피는 거. 그게 어린애 같으면은 동화 같은 얘기지만 어른이 돼서 얘기하는 거면 이미 논리적인 생각이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런 걸 무의식적인 생각, 본능적 생각, 혹은 여러분들 그거 배웠을 거야. 프로이드가 얘기한 이드냐, 이고냐, 슈퍼이고냐 하는 건데, 이드는 본능적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본능적인 거. 그러니까 1차 과정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본능적 생각에 빠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정신병이 있으면 거의 1차적인 생각에 빠져버린 사람들이야. 원래는 2차, 3차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성을 무시해버리고 생각해버린다는 겁니다. 그 옆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렸을 때 아무리 이성적인 얘기를 해줘도 이성이 안 받아들여져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그걸 망상이라고 해요. 망상. 망상은 아무리 얘기해도 교정이 안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그런 사람은 꿈이나 전설 같은데 민담 그런 거 보면 그런 데는 그렇게 황당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조현병 환자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증상이 있을 때는 판타지에 입각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차적인 생각을 하는 거고 정신병 상태가 되면 정상적인 상태보다도 더욱더 본능적 원초적 생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내가 감당하기니 벅차니까 내가 후퇴라는 거 생각이 이 현실을 내가 내 생각 정상적인 생각 가지고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는 생각이 후퇴를 해가지고 그런 꿈 같은 생각만 골라서 하는 겁니다. 2차적인 과정 생각하는데 이건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2차적인 과정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생각하는 과정이나 그런 것들이 논리적인 사람들,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거. 내가 배가 고프니까 밥을 안 먹었으니까 배가 고프다. 당연한 거죠. 이렇게 논리가 맞는 걸 논리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논리하고 안 맞는 생각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심리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배웠을 텐데 이고라는 게 있어요. 이고. 이고는 자아인데 이고는 현실에 맞게끔 나 자신을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그 환자들은 이고가 약해. 이고가 없어요. 그 슈퍼이고는 강박적인 사람들은 슈퍼이고가 아주 발달한 사람이고 이들하는 본능은 이 환자들한테 발달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들으시면서 내가 환자인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환자가 아니니까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세요, 이제. 사람이 어떤 물건이 탐나는데 여기 물건이 또 떨어졌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여기 돈이 5천 원이나 떨어졌어. 어쨌든 간에 5만 원이 더 좋아? 그래. 5만 원이 떨어졌어요. 근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내 주머니에 넣을까요? 어디다 맡길까요? 하는 소리지. 시험에 대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본능은 아예 보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겠어. 그냥 집어넣으려고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는 건 본능이고 양심은 안 돼. 그건 죄야. 너 예수 믿잖아. 그러니까 이 돈을 갖다가 내가 주워서 어디 양심껏 어디다가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양심과 본능의 싸움을 해가지고 양심에 따라서 자기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정신 영역 모습이에요. 이제 그렇게 양심에 따라서 판단했느냐 안 했느냐는 건 정신과 의사가 판단할 문제고, 그래서 사고 형태가 생각하는 형태가 정상적이냐 아니냐는 걸 보는 건 그 점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조현병은 이런 것이 다 깨져 있거든.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고의 내용을 따져보는 거야. 생각하는 내용들이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주로 무슨 생각을 주로 하느냐는 걸 듣게 돼요. 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거를 지배관념이라는 말로 쓰는데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주로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는 거지? 그걸 파악하는 거예요. 진료실에서. 이 사람은 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네. 이 사람은 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네. 주로 돈 얘기만 하는 거야, 돈 얘기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해서만 얘기를 주로 하고, 그럴 때는 이 사람이 그 집착하는 문제에 대해서 뭔가 상처가 있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본인이 주로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게 지배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신과 처음 가면은 불치들이 면담하잖아요. 면담할 때 면담하는 것이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것만 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히스토리 할 때 잘하세요. 여러분 내용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 상태가 어떤가 하는 걸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로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망상이라는 게 있어요. 망상. 여기 누구 망상에 대해서 정의 내릴 만한 있는 사람. 습득되지 않는 음. 무성한 자기의 논리. 그것뿐이야 또 다른 얘기 없어요? 여러분 얘기가 다 뭐죠? 망상이라는 건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서 상대방이 말하는 거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뭔가 좀 자기 증상을 얘기하는데 사실인가 아닌가 이걸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생각을 하면은 망상이야. 근데 그것만 가지고 망상이라고는 안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다 따질 때 망상 있는 사람들을 옆에서 생각을 하시고 또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실과 다른 엉뚱한 생각을 해. 뭐 옆집 아가씨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둥 좋아할지도 모르지 뭐. 그런 생각을 혼자서 하고 혼자서 흐뭇해하는 거. 그런 게 첫째는 사실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일단은 망상입니다. 두 번째는 본인은 대학을 나왔는데 생각하는 수준이 국민학교 수준밖에 안 돼. 너무나 황당한 얘기를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교육이나 문화 수준에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망상은. 그리고 망상은 세 번째는 아무리 설득해도 설득이 안 돼요. 그게
아무리 이게 뭐 상대방이 틀렸다는 거 설명하면 상대방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안 알아들어요. 그 세 가지 조건을 이제 해당할 때 우리는 그거를 망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이나 가족이나 뭐 누구한테도 자기의 그 생각을 안 밝힌 사람은 미친놈이지. 미친놈인데 오픈을 안 해요. 그거는 이제 뮤티즘이라 가지고 자폐적이라서 자기 거를 드러내면은 좀 수치스러우고 그걸 공격받을까 봐 자기를 차라리 노출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정신과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은폐하는 사람도. 통계로 멤버로는 알수 이제 나오니까 찾아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직장 동료가 자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할 수도 있지 뭐. 나 2년에서 1년 차 때, 내년부터 1년 차 때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맞아요? 옆 사람이 내 얘기 할 수도 있잖아, 직장에서. 그리고 남들이 내가 당한 일을 다 알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의문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는 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당한 일을 속속들이 알고 있지? 남들이 내 비밀을 알고 나를 해치려고 한다? 누군가 나를 납치해서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를 납치할 사람을 직장 동료들이 알고 있지만 내가 납치당할 때 아마 저들은 모를 척 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스토리가 좀 이상해집니다. 뭐 이야기 전개가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한테 사실이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니까. 그걸 뭐라 하냐면 망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한테 사실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든 사람이. 그리고 본인이 대학을 나왔는데 이 사람이 누가 자기를 감시하고 미행하고 자기를 납치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멀쩡한 대한민국에서. 근데 그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득이 안 돼요. 그게 망상입니다. 여러분, 망상이라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한번 사람들이 망상이라는 말을 함부로 써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망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냥 말하는 거하고 망상하고는 엄격하게 다른 거예요. 망상의 의미라는 건 어떤 문제나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 현실을 부정한 채 공상이나 그 스트레스를 처리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부에 대해서 압박을 받는 사람은 항상 공부에 대해서 시달리거든. 그러면 자기 혼자 머릿속에서 환타지를 그려요. 환타지를 그려. 환타지를 그리면서 누가 나를 미워한다는 동, 선생님이 자기들 일부러 성적을 안 준다는 동, 별 망상을 다 하는 거예요. 얘가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나빠지면 선생님이 공부 안 한다는 걸 알아가지고 성적을 안 줄까? 점수가 나쁘니까 안 주는 거죠. 근데 중고등학생들은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 선생님이 자기만 미워해서 점수를 안 준다. 선생님은 선생님이 계시면 여기 미워서 점수 안 주나?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오니까 안 주지. 예. 그건 뭐냐면 자기 충족되지 않는 무의식적인 욕구가 정석 잘 받고 싶은 무의식적인 욕구가 외부로 투사되어서 형성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조현병 환자가 제일 흔한 것은 투사입니다. 투사라는 게 뭐냐면 남을 탓하는 거. 자기가 지금 실패해서 어려움에 빠졌는데 그 어려움은 전부 다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된 욕구나 소망, 열등감, 생물학적 부적절감, 거절감, 괴로운 욕망, 심한 죄책감, 불안에 대한 방어로다가 그런 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망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망상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만큼 현실을 왜곡하는 병이다. 왜곡하는 상태다. 왜곡을 하고 그 왜곡에 따라서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믿고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니까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분류를 하려면 제일 흔한 것이 피해망상. 남이 나를 미행한다. 남이 나를 죽이려고 음식에 독을 탔다. 남이 나를 감시한다. 이건 뭐냐면 자기 내부에 있는 무의식적으로 증오하는 마음의 공격성을 남한테 투사시켜서 내 마음속에서 남을 공격하고 싶은데 거꾸로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건 무슨 병에서 나타났냐면 주로 조현병. 조현병에서 이런 누가 누굴 탓하는 게 잘 생기는 거예요. 탓을 많이 하는데 보면 결국 자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생기는 것이 있는데 그 망상이라는 종류 중에서 아까 피해 망상을 얘기했지만 과대 망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슈퍼맨입니까 아닙니까? 신이 돼봤습니다. 20대 때. 아, 눈을 끌어와서 그런 그래. 그게 과대망상에 빠지면 내가 신이 되는 거야.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동생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대망상은 자기가 지금 초월적 인간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는 다시 말하면 왜 이런 게 생겼을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열등감. 열등감이나 그런 것이 있으니까 반대적으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이나 능력이 매우 동떨어지고 실제보다는 자기 자신이 과장되게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 이런 걸 다 감별을 해야 되니까. 환자가 말한다고 해서 다 곧이곧대로 믿지를 않거든요. 일단은 그러니까 얘기를 많이 듣는 이유가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 그 말 속에서 겨우 허점이 드러나거든요. 그럼 거기서 망상도 살펴내고 그러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예수라 그러면 누가 믿어줘요? 그러니까 주로 그거는 나타나는 게 양성장애 조증 상태일 때, 또 조현병 때, 기질적인 정신병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옆에 사람이 여러분에게 지금 뭐라고 말을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근데 꼭 옆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관계망상에 빠진 겁니다, 지금. 관계망상은 뭐냐면 나하고 관련 없는 주변의 일들이 마치 나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믿음이 있는 거.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 얘기를 하면서 흉을 보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내 흉을 왜 봐? 근데 그렇다고 믿어요. 그런 것이 이제 관계망상인데 신문을 보고 텔레비를 보면 내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얼마나 유명하다고 그런 얘기를 신문에서나 텔레비에서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은 그거는 망상 중에서 과대망상에 해당한 거다. 자기를 지나치게 높은 위치에 오는 거야. 네가 뭔데 너를 감시해? 그러니까 본인 신분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과대망상에 빠지는데, 조현병에서 편집증 상태에 빠지면은 이 관계망상이 생기면은 누가 자기를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투사적으로,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과대망상 빠진 사람을 보면은, 관계망상 보면은, 이 사람은 지금 누구한테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그거를 커버하려고 그렇게 위장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은 누가 조종합니까? 안 합니까? 누가 내 생각을 조종하고 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내 생각을 알고 있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내 생각에다 막 집어넣는다. 이게 지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안 맞는 얘기인가요? 그걸 뭐라 하냐면 조종망상이라고 그래요. 누군가가 내 생각을 조종한다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이런 망상이 어떤 내용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붙는 겁니다. 신체망상, 가끔 환자들에게 있는데 자기 오장육부가 썩고 있대요.
네가 썩고 있는데 너 어떻게 멀쩡하니? 그거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뭐 계시를 받아서 뭐 저 이제 창자가 썩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그런 피해망상이 나올 때는 뭔가 좀 자기 죄책감하고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있는지를 고려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배우자를 의심합니까? 안 합니까? 배우자를 의심이 안 해요. 의처증이나 의부증. 해요, 안 해요? 해봤어요? 안 하는 게 정상이지. 근데 그건 부정망상이라는 건데 또 그것만 나타나. 다른 건 다 말짱해요.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 자기 배우자가 바람폈다고 믿고선 그 추적하고 했는데 근데 순진한 부인은 그럴 때 남편의 뜻에 따라서 거짓말을 같이 해줘. 거짓말을 해주면은 평생 두고두고 올무에 빠집니다. 아니면 죽어도 아닌 거야. 그리고 이제 빙의망상이라는 게 있어요. 동물이나 다른 짐승들이 내 몸에 들어오는 것 같은. 가끔 보면은 짐승이나 동물들이 자기 몸에 들어와서 내 몸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빙의망상이라고 그러는데 망상은 그 종류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쨌든 그런 것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 된다는 거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 배우자를 의심한 적 있나요? 없나요? 자기 배우자. 배우자를 다 믿으세요? 그런 부정망상 같은 거는 배우는데 망상을 우리가 망상은 망상인데 망상을 파악할 때 상대방이 말을 하면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진위 여부를 먼저 따져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상식을 넘어선 얘기라고 그러면 믿지 말아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정신과에서 판단할 때 상식선에서 판단을 하지 상식 밖에서 생각을 안 해요. 예외를 안 둬요.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에서 정신 상태가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망상을 잘 알아두고 평상시에 상대방의 정신 상태를 잘 알아둬야 됩니다. 이 정신 상태라는 건 이게 나오는 거지만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생각이 건강한 사람이냐, 항상 이게 상대방을 의심하는 사람이냐, 이제 그런 거를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망상이라고 생각할 때는 논쟁을 하거나 토론하지 마세요. 상대방은 완전히 믿고 덤벼드는 거기 때문에 논쟁이나 토론할 때는 안 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망상의 내용이 가끔 가다 보면 종교적인 내용들이 있어, 종교적 내용. 종교적 내용이라고 그래가지고 귀신 들렸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게 쉽게 판정을 내리는데 종교적인 내용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약해져. 종교적인 내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려면은 다른 거는 멀쩡한지를 먼저 점검한 다음에 종교적인 내용을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내용이 간혹 망상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거 외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생각하는 특성이 강박증이냐, 강박증이냐, 건강염증이 있느냐 이런 거는 꼭 정신병이 아니어도 그냥 여러분이 그 상담하는 중에서 이제 파악하시면 됩니다. 뭐에 대해서 유난히도 집착을 하는 성격인지 또 지나치게 자기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인지 이런 거는 서로 얘기하다 보면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건 흔한 거지만은 좀 사람들이 공포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포증은 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적인 불안을 동반한 비현실적인 생각이냐 아니냐는 것을 보는데 공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공포를 받아들이지만은 이게 정상적인 거냐 병적인 거냐 그걸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요. 별별 사람이 다 있는 게 뭐냐면 화장실 공포증, 화장실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곤충만 보면 놀라는 사람, 곤충 공포증도 있고, 그리고 또 암 공포증, 조금만 아프면 암이 아니라 걱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면은 그냥 불안해지는 거, 그리고 직면공포증, 그리고 높은 데 올라가면 고소공포증, 뭐 붙이면 이름이에요. 그렇게 마음속에서 폐쇄공포증, 강장공포증, 대인공포증, 질병공포증, 그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고민을 많이 하면은 일단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제 그거 이제 사고 내용들은 그런 면에서 사고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건강하시죠? 건강해, 안 건강해. 건강한 사람 놓고 강의를 해야 내가 재미가 있지. 근데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에서 뭐를 또 보는 거냐면 이 사람의 생각이 흐름을 보는 거예요. 지금 면담을 할 때 이 생각의 흐름이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는 걸 관찰합니다. 본인은 그래서 어, 면담실에 가면은 말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내담자가 말을 많이 해. 근데 초보자는 내담자가보다도 의사가 더 말을 많이 해. 그렇게 되면 저 사람이 말이 흐름 같은 걸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건 하나의 관념으로 시작해서 연상이라는 걸 통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연상이라는 걸 통해서. 한번 해볼까요? 원숭이 똥을 먹으면 빨개. 빨갛지.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는 길면 기차,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는 높으면 그 다음은 이제 노래 부르는 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그 연상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정상적인 사고 기능이야, 그게. 연상을 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런데 환자들은요, 생각하는 면에서 여러 가지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생각이 멈추는 사람도 있고, 생각이 비약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이제 그거를, 알아내려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그 의사가 듣기만 하고 있네. 듣기만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의 생각하는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의 비약이라는 건 뭐냐면 사고의 연상이 되게 빠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고의 연상이 되게 빨라. 진행이 빠르다 보니까 어떤 주제에서 흐름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말하는 걸 가만히 듣다 보면 논리가 결핍돼 있어요. 논리가. 생각이라는 건 여러분이 말할 때 말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논리가 여러분이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논리가 없어. 막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말이 빨라지고 청선줄처럼 쉬지 않고 말을 하는데 말하는데 아무 알맹이가 없어. 그럴 때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주로 어떤 병에서 나타나는 거냐면 조울증. 조울증에서 양극성장애에서 조증 상태가 되면 말은 무지하게 많이 해요. 쉬지 않고 말을 해. 근데 무슨 말을 하는지 정리가 안 돼. 정리가 안 되는데 그게 되면 의사는 바로 진단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냥 말을 신나게 하는 것 같지만 이 얘기에다 저 얘기에다 막 말을 막 하는데 그런 걸 두고 진단을 내리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반대적으로 생각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이 자꾸 멈춰. 그거는 뭐냐면 상황하는 과정에서 연상하는 속도가 굉장히 늦은 걸 말하는 거예요. 연상이 안 돼. 연상이 진행 속도가 느리거나 연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목적지까지 도달을 못 합니다. 말을 하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해야 되는데 목적지에 도착을 못 하는 거예요. 생각의 속도가 너무 느려서 말을 천천히 하기도 하고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아서 말하는 게 어렵다고 그래. 목소리는 되게 낮아요. 톤이 낮아. 되게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 보세요. 말하는 톤이 낮고 말하는데 굉장히 늦잖아. 그리고 하다 보면 자기가 뭐를 얘기하는지 잘 잊어버려.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조현병 같은 거 있으면은 말하는 흐름이나 이런 것이 늦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이 안 돌아가니까 그냥 뜸들이고 말을 하는데 말하는데 조리가 없어. 그리고 말을, 빙빙 돈다는 말을 이해하세요? 말을 빙빙 돈다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근데 말은 계속 하는데 빙빙 돌아. 어떤 하는 관념에 출발을 해가지고 새로운 관념에 도착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하는 관념인데 이 얘기다 저 얘기다. 경부선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다가 부산까지 내려가는 기차를 타는데 천안까지 갔다가 그냥 논산으로 빠져버려. 경부선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호남선 타고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말이 빙빙 돌잖아요. 그래서 환자가 말하고자 하는 목적에 도달하긴 하는데 도달하기까지는 쓸데없는 지엽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경우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능이 부족하거나 노인성 정신장애가 있거나 조현병이거나 또 아니면 뇌가 기질적인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말의 흐름이 어떠냐에 따라서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아셔요? 말할 때 횡설수설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이 전문적인 용어는 지리멸렬이라고 그러는데 말이 도무지 앞뒤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앞뒤가 말이 연결이 안 돼. 생각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고 줄거리 얘기했다가 다른 얘기했다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건데 말의 문장의 문법에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말하는 거예요. 정상, 비정상.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말이 횡설수설할까요? 말을 지멋대로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앉아 있으면 말을 하긴 하는데 듣고는 있는데 도대체 뭔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말이 막 수시로 바뀌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는 어, 조현병 같은 경우에 정신분열병 같은 경우 얘는 머릿속에 생각이 많다 보니까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막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자기 말에 일관성이 없이 말을 해버리는 경우의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이야기할 때 동문서답하는 사람을 보셨어요? 나는 A를 물어봤는데 저 사람은 B를 얘기하고 있어. 다시 말하면 묻는 질문에는 반드시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에서 벗어나서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거를 대답하는 사람. 그건 생각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동문서답한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에 대해서 질문과 전혀 다른 상관없는 대답을 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살고 질문했는데 어제 저녁에 뭐 밥 먹은 것이 맛있다. 그러면 진짜 동문서답이잖아요. 이럴 때 이런 경우는 조현병이라든지 혹은 뇌에 기질적인 병이 있을 때 기질적인 병이 있을 때는 자기 인식 못하고 이렇게 횡설수설 같은 걸 해버린다. 근데 어떤 경우에 보면 치료자가 같이 횡설수설하면 안 되죠. 같이 버벅거리면 안 되잖아요. 1년차, 병원에 가면 1년차때 되면은 같이 버벅거려. 또 누가 환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2년차쯤 되면 이제 그래도 연륜이 있다고 구별을 하기 시작하는데 1년차 때는 망상을 보고 정상이라고 이제 발표하니까 이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하는 장에서 우리가 오해할 것은 뭐냐면 무속에서는 신이 내렸다, 기독교에서는 성령이 내렸다, 혹은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무속에서 말하는 신이 내렸다고 하는 게 말이 맞을까요? 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신이 내렸다. 교회 사람들은 성령 내렸다고 얘기를 해요. 또 어떤 데는 귀신 들렸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맞는 걸까?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봐서 얘기를 해요. 보호자들은. 근데
환자가 망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토론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는 거. 기본이에요. 환자가 그 토론을 하고 싸워야 뭐 하겠어요? 그 생각이 안 변하는데. 그리고 환자가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요구할 때, 의사가 판단하기에 현실에서 빗겨나는 생각이라면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대답하는 존재가 아니거든. 그 사람을 치료하는 존재지. 그리고 그러면서도 환자가 환상의 세계로 자기 고통스러운 현실을 도피하려고 한다는 거. 그래서 조현병이 있으면 환상이 많아요. 판타지가. 그거 왜 그러면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판타지로 자기를 도망가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 엉뚱한 말,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약한 부분, 열등감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쓴답니다. 환자들은. 그런 방어나 반응 현상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사례를 얘기해 줄게. 무수님이 내 힘을 지배한다고 그러는 그 한 사람이 입원을 했어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몸이 움직인대요. 내가 움직이려고 맘먹어서가 아니라 그냥 몸이 저절로 움직여요. 예언의 소리처럼 귀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고 나도 모르는 일을 미리 가르쳐 줍니다. 어떤 집사님은 3년 전에 신비한 체험을 하였는데 잠자는 도중에 갑자기 어떤 무거운 힘이 자신을 누르는부터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잠자는데 무거운 힘이 자기를 누르더라는 거예요. 뒤에서는 뭔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답답해지고 분노가 치솟았다. 폭발하고 그때 화가 나서 기물을 때려 부셨다. 어디에서 그런 힘이 솟아나는지도 본인이 기억을 못해. 근데 그런 이상한 행동들이 점점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더라. 그래서 본인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나는 귀신 들린 거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교회에 다니면서 난 축사받으면 낫는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고생하다가 2달 후에 기도원을 찾아왔는데 그래도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본인은 내 속에 악령이 들어있다. 악령이 들어있어서 이게 안 떠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믿어지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한테 악령이 왜 들어와? 악령이 들어올 만한 존재기는 해. 근데 그 가거력을 보니까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병으로 이혼을 했고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기도원이나 요양원에서 어머니가 지냈어요. 인간관계가 어렵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울리질 않았습니다. 이 청년은. 나를 얼마나 무시할까? 그 자격지심이죠. 상대방들은 내 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하철 안에서도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면 나를 무시한 것 같아서 괜히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지하철에서 쳐다보는 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자격지심에 그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대학 다닐 때부터도 교회는 다녔지만 아예 구원의 확신은 없다. 그냥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례는 K라는 집사가 있었는데 누군가 자신을 미행한다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항상 집을 나서면 누군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를 미행한다고 항상 긴장하고 말을 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전화를 도청해서 자료에게 통화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 얘기를 하면 이게 정상적으로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정상으로 들리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야. 왜냐면 누가 자기를 미행한다, 누가 내 얘기를 도청한다, 내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환자들은 얘기할 때 자기를 대단하게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만큼 누구도 사람들 앞에서 대접을 못 받아본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는데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상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고치시겠어요? 이제 저 환자들 중에서 환자들 중에서 생각하는 면에서 고장을 다 얘기했어요. 이 생각하는 면에서 고장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 여러분 고칠 수 있으세요? 약물 치료가 70%고요. 상담과 지역사회가 30%입니다. 잘 알고 계시네. 이런 사람 박수 쳐줘야 돼. 맞습니다. 아까 같이 그 망상이라 나올 때는 망상은 일단 약물 가지고는 그냥 말로다는 설득이 안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망상은 약물을 쓴다고 해서 쉽게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망상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배우자를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여러분 배우자가 이 시간에 바람 펴 안 펴? 그건 믿어야 되는데 아주 의심스러우면 어떻게 살겠어? 그런 사람은 약 먹어야 돼. 그래, 왜냐면 설득을 해줘도 안 들어요. 자기 배우자가 바람 핀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했어? 네, 믿어요. 100%는 믿어요. 그래. 그렇게, 이런 정신병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때는, 망상이 나타날 때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믿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누가 보면 상식적으로 들어보면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황당한 얘기 할수록 그 사람이 평상시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야. 학교 성적이 형편없다든지, 이성한테 버림받았다든지, 뭐 그러는 경우들 보면 혼자서 고민하다가 이런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정신에 문제가 생기다 보면은 이 사람이 살아가는 현실에 있어서 무슨 고통을 겪고 있구나 하는 게 그냥 감으로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현실에서 고통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이 많이 왜곡돼 버렸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볼 만큼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야. 근데 자기를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대단하고 보지 않으면 되는데 상대방이 나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 말씀하신 거에서 호출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장로님이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해 주잖아요. 예. 말씀 양육도 필수예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참 제한적인 것이 많은 것이 병원에서는 이런 망상이나 정신병이 있으면 이런 공부를 안 시켜. 왜냐면 현실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현실이 돌아와도 병이 도지면 왜곡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정신병이 있으면 성경 공부 뭐고 잘 안 시키려고 그래. 제가요, 연대 세브란스에 있을 때 종교망상이라는 얘기도 들었어. 그분이 인사선생님이 가족들에게 그러더라고요. 가지고 두 번 다시 신앙생활 못 할 거라고. 그러니까 종교망상이 있으면은 옆에 사람이 볼 때 항상 뭘 따지냐면 객관성을 따져요. 객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종교망상이 있으면은 주관적으로 판단하거든. 근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면도 검토해. 다른 거에서는 망상이 있나 없나. 네, 제 경험에 의하면 그 이렇게 장로님과 목사님의 그 하나님 말씀의 양육 그게 치유의 핵심이었다는 거. 지금 우리 자매님이 정신이 건강해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본인이 만약에 망상 수준에 있으면 그런 말 안 나와요. 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 망상 수준에서 반응하는 사람. 그런 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망상이 있으면 이런 성경 공부 같은 것도 시킬 때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진리대로 얘기를 해도 진리를 왜곡시켜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꽃을 보면 이뻐요, 안 이뻐요? 지겨운 사람도 있잖아. 청소부 아저씨는 지겨워. 여러분들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여러분은 즐겁죠?
청소년들은 하는 사람들은 지겹다고. 저걸 다 언제 다 치우나. 여기 여기 옆에 가면은 그 뭐가 있지? 저기 그 은행나무 많은 그 양주시민연습에 가면 단풍잎이 무진장 떨어져 있어. 여러분 그 낙엽을 떨어진 거리를 걷는 거 재밌죠? 즐겁지? 청소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그 감정이 느껴지는 바가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거는 사물과 내용에 따라서 적절하게 적합하게 반응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이 있느냐 없느냐 볼 때 이 상황에서는 즐거운 상황인데 즐거운 표현이 안 나온다. 그러면 뭔가 감정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감정의 장애라는 거는 원래 사물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감정을 이탈해서 아주 부적절하게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거. 어, 만약에 여러분이 한 예를 드는데 아버지가 무지개 미워. 네? 아버지가 미운데 암에 걸려 죽게 생겼어. 고소해, 안 고소해? 가슴 아파요? 그게 정상이지. 미울 땐 미워도 죽을 땐 죽는 거니까. 그리고 경쟁하던 동료가 직장에서 승진을 했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그래, 그때 감정은 그때 느끼는 감정이 기쁘냐, 안 기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정신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거다. 오랫동안 교제하던 이성이 나를 떠났을 때 내 감정이 어떠냐? 오랫동안 사귀었던 이성이 떠나버렸어. 그럴 때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즐겁다? 옛날에 레전드 때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얘가 병실에 입원했는데 형이 입원시키는 동안에 형이 연탄가스로 죽었어. 그래서 얘한테 가족들을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조심했더니 얘는 형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 그 형이 죽었는데도 슬픈 게 아니라 무감각한 거예요. 정상이야, 비정상이. 걔는 조현병이거든. 왜 사람마다 그 느낌이 다를까? 상황에 따라서 느낌이 왜 다를까? 어떤 사람은 즐겁고 어떤 사람은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하는 거 있죠. 그거는 살아온 삶하고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가을날 낙엽 밟으면 참 좋죠? 청소부는 싫어. 그 낙엽 쓸어야 되니까. 그리고 당신이 경험하는 그 감정하고 지금이 적절한가를 항상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쭉 살아온 배경을 봤을 때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적절한 거냐. 그래서 가끔 우리가 환자들이 정말 오랫동안 투병을 하면 감정이 많이 예민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괜히 즐거운 어떤 상황을 경험했을 때 이 사람이 즐거운 반응을 보여주느냐, 무덤덤한 표정을 보여주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감정으로 느끼는 정신병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말은 안 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음속에 나타나는 뭔가 표현할 때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여러분이 가을날 낙엽에 보면 좋은 사람도 있고 기분 나쁜 사람도 있어요. 기분 나쁘다고 얘기했다고 그 사람이 틀렸다고 말은 안 해. 이 정신과적으로는 틀렸다, 맞다 그런 건 안 해요. 당연히 어떤 상황에서 느끼느냐는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에 의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감정을 느낄까 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라는 거는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기분이 유지되고 있을 때를 보는 거예요. 기분은 환경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는데
환경에 따라서 기분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고 안 받는 사람이고 그럽니다. 근데 느낌이 이제 여러분 즐거운 적이 있었죠? 즐거워 본 적. 즐거운 것도 이 유쾌한 기분이 정도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 다시 말하면 다행이다 느끼는 감정, 의기양양한 느낌, 아주 고양된 느낌, 황홀한 느낌. 그, 그 문자에 따라서 각자가 느끼는 감정이 전부 다른 거예요. 이거를 이제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그 병적인 거랑 연관해서 발견하는 거거든요. 다행이라고 하는 거는 병적으로 즐기는 기분이고, 여러분, 그 조울증 환자들이 아주 심하지 않고 심하지 않을 때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은 다행감 속에 있는 거야. 그 슬픈 거를, 불쾌한 거를 생각을 안 해. 항상 즐거워. 그걸 뭐냐면은 슬픈 상황이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다행이라고 안정을 느끼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정상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간 사람은 약간 들떠가지고 기분이 적당히 좋은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뇌 종양이 있거나 노인성 치매가 있거나 어떤 다발성 경화증 같은 거 있을 때는 기분이 항상 그냥 고조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행감이라고 느끼는데 다음에 의기양양이라는 그 감정이 있는데 어, 뭔가 다행감을 느끼는 거기에다 약간 초조가 곁들여진가. 초조하면서 다행감을 느끼는 거. 환자는 그 즐거운 감정에 도취가 돼가지고 그냥 즐겁다는 말만 해요. 그러니까 상황을 의사가 들었을 때 상황을 보면 기쁜 게 아니고 슬픈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갔는데 맨날 즐거워. 그 비정상적이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슬퍼야 마땅하지. 그런 감정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뭔가 자기 행동에 대해서 뭔가 과감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 너무 행복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신감에 찬 나머지 자기 집도 팔고 계약서도 막 써가지고 불이익을, 끄트머리 가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조리 있게, 행동 있게 얘기 안 하니까. 그리고 의기양양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의기양양한 거. 의기양양하다는 기분이 있는데, 그거는 고양됐다고 그래요. 기분이 고양됐다. 의기양양한 상태가 자신감이 넘쳐서 자기를 과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그런 걸 경우는 고양된 기분 혹은 흥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흥분 상태가 늘 지속되는 거. 이때는 그 사람이 들어보면은 현실하고 동떨어진 과대한 생각을 주로 해요. 자기가 무슨 슈퍼맨처럼 생각을 해. 그러니까 너무 슈퍼맨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이 정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분명히 그게 의기양양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그럴까? 그런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해보면 현실하고 잘 타협을 안 해. 타협을 안 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막 충동적으로 행동을 해버려요. 그런 그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좀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게 있다. 황홀은 잘 알아요? 황홀? 황홀. 네. 경험을 해봤습니다. 말 맞은 마시기라. 그래. 황홀한 건 마치 종교적 망상 같은 데 빠질 때 그래. 종교적인 환상에 신비스러운 경험을 하는 걸 말해요. 그런 상태에도 빠집니다. 마치 자기가 우주와 신과 자기가 일치된 느낌이야. 그런 걸 체험하는데 조증이나 조현병이 있거나 혹은 양극성 장애 조증이 있을 때나 혹은 마약에 취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하면 유쾌한 기분이 극치감을 일으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무 황홀해 한다.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종교적으로는 그런 경우도 문제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 자체가 무아지경이 빠져버려요, 이게. 근데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종교적이라고 해서 다 용납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우울한 기분은 잘 아시죠? 우울한 거, 우울한 기분. 슬픈 감정이
오랫동안 끌어지는 거. 잠깐은 우울한 거는 우울증이라고 안 그래. 우울증이 적어도 2주 이상 지속됐을 때 그런 감정을 가지고 가져오는 여건이, 이 상황이 좀 병적일 때 우울한 거는 비정상적인 기간이 길어지고 병적으로 오래 끌었을 때 그때는 보통 우울증이라고 얘기해. 지난주도 우울했는데 이번 주도 우울하대. 그럼 그 사람 우울증이라고 진단 붙어요. 되게 그 어떤 경우 그런 거 있냐면은 생활은 정상적으로 하는데 기본순환장애라고 들어봤어요? 기본순환장애. 우울증하고는 또 달라요. 기본순환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뜨면 뜨고 가라앉으면 가라앉은 것이 지속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고 얕게. 그래서 항상 즐겁거나 항상 슬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적절하게 슬플 때, 우울할 때 이게 나눠져야 되는데 항상 기쁨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거, 기본순환장애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네. 기본순환장애 같은 것도 여기 해당하는 거예요. 이건 정신병이긴 한데 약간 노이로즈성에 가까워가지고 일상적인 생활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어요. 그럴 때도 그 사람이 얼마만큼 기분이 그 상태가 유지됐느냐에 따라서 진단이 붙어버리는 겁니다. 불안에 대해서는 잘 알겠죠? 불안은 외부에 불안할 만한 자극이 없는데도 이 사람은 불안을 느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안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느끼고 위기라고 느끼는 거. 어, 이건 사람이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불안인데 어, 프로이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식기에서 용납되지 않는 어떤 내용들을 억압하려고 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억압할 수 없는 것들. 그럴 때 사람이 불안해지거든. 그런데 뭐냐면 뭔가 나한테 위험한 신호가 오고 있구나라는 신호예요. 나한테 위험한 것이 따라온다는 그럴 때는 불안이 와. 여러분 괜히 불안한 거 아니에요. 불안할 때는 뭔가 이거 위험하겠다라는 신호가 오는 신호예요. 그럴 때는 뭐가 나를 불안하게 하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말 두려운 존재가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은 뭐예요? 공포지. 불안이라는 거는 실체가 없어. 그냥 막연하게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공포라는 거는 실체가 있어. 나를 무섭게 하는 실체가 있어. 그 실체를 위험하다고 인지했을 때 일어나는 강력한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에게 그게 불안하거나 공포스러울 때 실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에 의사는 물어봅니다. 진짜로 그런 실체가 있었는지. 그런 건 뭐냐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외상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사건 때문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질레몬에게 잡혔던 사람. 실제로 자기가 붙잡혔잖아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지. 그러니까 그때는 불안이라고 말하지 않고 공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친구들 간에 왕따를 당해가지고 따돌림 당하는 친구들. 공포예요, 불안이에요. 그 공포는 뭐냐면 실체가 있는 거야, 실체가. 그 초조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초조라는 게 또 있어요. 그냥 사람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냥 행동이 안절부절하고 초조해. 그런 거 경험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불안이 너무 심해가지고 내 몸의 근육계통이 이상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그럴 때는 사람이 굉장히 안절부절하고 긴장감 같은 게 넘치는 겁니다. 목적 없는 행위가 증가하게 되고 심하게 일어나게 되고 안절부절 못하면 얼굴에는 고뇌가 찬 얼굴을 인상을 그리게 돼. 그거 뭐냐면 어느 때 나타나냐면 갱년기 장애 때. 갱년기 장애 경험해 보셨어요? 무슨 실체가 있어 갱년기 장애가. 근데 견디지 못해 얼굴을 화끈거리고 막 불안해서 견디지 못해.
이 호르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긴 하지만은 갱년기 장애가 있다 보면은 그런 초조 같은 게 올라오고 그 우라병도 너무 심하면 초조해져요. 우라병이라는 게 행동도 안 하고 이 침체되는 것 같지만 너무 심한 우울증이 왔을 때는 초조해진다. 그리고 나가서 여러분 긴장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긴장? 긴장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네이버 거 있어가지고 많이 했어요. 긴장은 겁먹은 상태야. 겁먹어가지고 근육과 긴장이, 불안하다가 보니까 근육에 같이 팽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육이. 내 몸의 근육이. 그거는 주로 뭐냐면 강박증에서 긴장 상태에 있을 때, 불편한 직장을 출근하라고 할 때, 긴장성 두통이 있을 때, 그럴 때 주로 그런 긴장이 잘 나타난다. 여러분, 공황 상태를 경험해 봤어요? 공황 상태를. 경험 안 해봤죠? 공황 상태가 경험하는 사람은 정말 그 경험하는 게 끔찍해. 실체가 없어. 근데 불안해. 꼭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이 나타나는 게 공황장애, 공황장애. 공황장애 일어날 때 실체 있어요? 실체, 나를 위협하는 위협이 없어. 그냥 어떤 사람이 공항에 간다고 그러면은 그냥 공항에서 일어날까봐 괜히 불안해. 그리고 무슨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 만한 환경이 닥치면 그 상황을 미리부터 불안해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극심한 불안이 극심해가지고 꼭 금방 죽어버릴 것 같은 공포심 느끼는 거. 지진이나 화재 같은 거 승강기에 갇혔을 때, 승강기에 갇혔을 때 할렐루야가 아멘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뭔가 나한테 위협적인 것이 닥칠 것 같은 위험을 느낄 때, 그럴 때 사람이 공황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공황장애는 공황장애 보면은 생기는 건 심리적으로 생기는 건데 몸의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내과나 외과 가서 진찰을 받아. 공황장애 있을 때. 내가 심장병이 있나요? 그렇게 물어보더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무서운 걸 경험했을 뿐이에요. 그게 나타나면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하고 공포도 나고 뭐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리고 막 질식할 것 같아요. 숨이 끊어질 것 같아. 두렵고 이러다가 내가 죽지는 않을까 겁먹게 되고 근데 주변에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 공황장애라는 게 많아요, 요즘. 세상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만큼 현실에 적응하느라고 사람들이 불안이 많다는 거. 그러니까 주변에서 공황장애를 좀 자주 볼 거예요. 몸에 이상이 없는데 몸에 이상이 있다고 호소를 해.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를 가냐면 내과를 같은 데 가서 진찰을 많이 받습니다. 비행기나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겁나요, 안 나요? 왠지 공황장애 있는 거예요. 예, 있어요. 겁나요, 안 나요? 한번 놀래보세요. 안 놀래고 되기나. 그러니까 괜찮게 지내다가 한번 지하철이나 어디서 놀래버리면 그다음부터는 타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또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엘리베이터를 5층 이상 못 가는 친구가 있어. 근데 배달을 일을 하는데 5층에서 내려가지고 주인한테 전화 걸어서 5층에다 내려놨어요. 가지고 가세요. 그러니 얘가 계속 배달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근데 왜 5층 이상 못 가는 게 엘리베이터가 6층 나오면 벌써 공포심을 느끼는 거예요. 공황장애 있고. 그리고 공황장애가 있으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밖을 못 나가. 동네 밖에 나가면 벌써 호흡곤란이 오고 벌써 공황장애가 나타나요. 쓰나미, 지진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들, 그 사람들은 그 공포대에 물에 안 갑니다. 물에 가면은 쓰나미가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병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화낼 만한 일도 아닌데 화를 내. 분노 조절이 안 돼. 있어요? 예. 병원에 일할 때 과장님이 그랬습니다.
그럴 때는 뇌를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해. 왜냐면 뇌 손상을 받고 나면은 이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화를 잘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어나는 임상적인 특성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유추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무감동한 사람 못 봤어요? 기쁜지 슬픈지 즐거운지 감정이 없어.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 주어졌는데 주어진 자극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안 해. 돌부처 같아, 돌부처. 그런 객관적인 반응조차 없는 사람은 뭐냐면 우울증이나 혹은 심한 조현병이 있는 사람들. 우울증 있는 사람은요, 가슴이 너무 우울하다 보니까 외부에 대해서 아무런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해요. 그리고 또 조현병이 또 극심하게 심한 사람은 외부에 반응을 잘 안 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상태가 다르다는 거. 그다음에는 그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는 그걸 뭘 보냐면은 감정을 보는 거는 아까 여지껏 말한 거는 느낌이에요, 느낌.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느낌이 일어나야 되는데 느낌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경미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뭘 보냐면은 감정에서 보는 게 뭐냐면 그 표현을 봐요, 표현을. 그 사람의 표현이 적절했느냐 적절하지 않느냐 너무 오버해야 너무 위축되느냐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질문하고 그럴 때 바라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묻기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머릿속에는 이 사람이 그 반응하는 걸 보는 거야. 그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그때 그 표현하는데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부적절해, 부적절. 부적절한 정동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 내용하고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면 분명히 화를 낼 만한 상황인데 화를 안 내고 있어요. 이상하다. 왜 안 내지? 돌부처가 좋은 게 아니야. 돌부처는 문제가 있는데 돌부처지. 그건 뭐냐면 정서적으로는 경직한 스타일이었어요. 경직. 돌부처 경직되는 거. 정상적이라면 정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마땅한데 그런 상황이 되면은 감정이 아무런 느낌이 일어나질 않아요. 주로 조현병이나 강박증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은 이 감정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감정 표현이 안 되는 걸 보고선 이 사람이 무슨 병이다라고 진단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아예 즐거움을 차단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난 즐거우면 안 돼. 그리고 자기가 브로킹 시켜버려. 자기 감정을. 그러니까 다른 감정적으로는 다른 사람하고 유대가 맺어지는 게 싫으니까 그 유대를 안 해버리는 거. 감정적으로 차단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감정적으로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현병이 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무리 웃는 얘기라도 안 웃어. 그 뭐가 진지하지 항상 얼굴을 찡그리고 있어. 그리고 강박적인 사람들. 여러분 이 강박 없어요? 있습니다. 강박한 사람은 웃지도 않아. 아예 증상이 있을 때. 그래서 그런 걸 나타나는 양상을 보고 이 사람에게 진단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냐면 부적절한 정동이 나타난다. 부적절하게 이 감정 표현이 안 되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양가감정이 있어요. 양가감정 아세요? 양가감정? 예, 싫으면서 좋은 거.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정반대적인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과 사랑. 저 사람이 믿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 제정신 아니잖아요. 애증이라고.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사랑과 미움, 친근과 적대감이라는 감정이 환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거지 좋았다가 금방 나빴다가 이러면 안 된다.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의지의 양가성, 뭐 의지나 정동, 지적 이상성을 이렇게 분류를 나눴는데 식사를 하려고 하는 동시에 하기 싫다는 생각이 같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의지에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먹어야겠다,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아내가, 배우자가 미웠다가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여기? 자기 배우자가 미웠다, 동시에 미웠다가 싫어지는 거. 그러다가 이혼했습니다. 아, 그거는 뭐라 하냐면 정동의 양가성이라고 그래. 두 마음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아내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미워하는 남편의 정신적인 상태. 그두 마음이 같이 들어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적인 것은 뭐냐면 상반되는 생각을, 인식을 동시에 고집하는 거. 서로 틀린 생각을 그냥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다. 아버지면 아버지지. 아버지가 왜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긍정과 부정을 같이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지적인 양가성인데 보여주는 거. 여러분 항상 기분이 항상 안정된 상태에서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사고의 장애를 얘기했지만은 그거는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거지만 이 정동장애는 잘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정동장애가 조금 삐딱하면은 금방 이상하다고 판정받으니까. 즉, 다시 말하면 기분이 안정되게 유지하는 것으로 같이 마치 쉽게 성을 내거나 쉽게 기분이 좋아지거나 하면 그 사람은 불안정한 상태의 사람이잖아요. 왜 화를 내고 왜 승질을 부리고 왜 차분해지고 그래?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그리고 외부의 영향을 잘 받는 성격이 있어요. 그런 성격도 있는가 보고, 그리고 성격이 불안정하냐, 변하기가 쉬우냐, 또 조절할 수 없는 감정과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느냐, 금방 좋았다가 금방 나빴다는 표정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런 건 주로 어떤 예를 많이 보냐면,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영극성 성격. 영극성 성격은 드라마틱 해가지고요. 아주 극과 극으로 왔다 갔다 해버려. 예. 그리고 이거 감정이 둔화됐다는 말을 알아들으세요? 감정이 둔화된 거. 무뎌진 걸 말하는 거예요, 감정이. 감정이 도무지 살아나질 않아. 자기 뭐냐면은 그거를 블라드도 프레트도 그런데 감정이 이직선으로 유지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냥 이렇게 모노토너스예요, 그냥.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느낌을 외부로 절대로 표현하지 않는 성격,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감정이 둔화됐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 정신과 가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 문제가 있다고 다 보니까 정신과 의사는 얘기 잘 안 해요. 듣느라고 정신이 없어. 들어야 상대방 정신 상태를 파악하니까. 그리고 또는 거의 감정이 표현이 거의 없는 상태를 감정의 둔마 상태라고 그래요. 감정이 없는 상태. 거의 익해진 심전도를 말하면 거의 죽었을 때 그냥 파장이 흘러가는 거. 오르내리고 없이 그냥 가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한 사람이 있어요. 팔팔 뛰는 사람이 있어. 조그만 자극이 와도 팔팔 뛰어. 팔팔 뛸 일도 아닌데. 그럴 때는 흥분이 항진돼서 자기 불쾌감을 금방 외부로 표출하는 사람이 있어요. 갑상선 기능이 항진됐거나 그런 사람도 있으면 본성적으로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갑상선 기능이 항진된 사람, 여기, 갑상선이 항진된 사람은 안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차분하게 얘기했는데도 괜히 흥분을 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감정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뜬 상태가 있으면은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를 해.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울증이 있을 때 기분이 막 들떠. 뭐든지 할렐루야 하고 모두 해. 기분이 뜬 겁니까?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신앙 갖는 게 참 어려워.
왜냐면 이걸 다 분별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울증 때는 그 자체가 뜨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떴을 때 왜 떴는지를 알고 떴을 때 가라앉았는지 여부를 보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이라면 안 뜰 때는 안 뜨고 가라앉는 거예요. 뜰 때만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 만약에 발견됐을 때 그 사람하고 감정적으로 충돌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 사람은 본의 아니게 올라오는 거니까 충돌해 봤자야 정상적인 감정이 아니고 병적인 감정이니까 그 사람한테 화를 내봐야 안 되고 그 사람하고 그 감정에 그렇다고 충돌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들은 전연차들, 레지던트 1년차나 그때 보면 잘 부딪혀. 병실에서. 환자가 막 조울증으로 들어오면 승질이 막 부리거든. 그러면 막 싸워, 같이. 그러니까 고년차쯤 되면 안 싸워요. 그래서, 그래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생각을 사실로 믿고 따라가는 감정인데, 그 사람이 내재되어 있는 열등감을 빨리빨리 분석하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자기 내재된 열등감하고 부족감으로 분노가 올라올 때, 그럴 때 분노가 올라오는데, 그거를 자기한테 화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되면은 참 많은 걸 참아야 돼. 그리고 많이 들어야 돼. 그치? 정신과 의사 하고 싶어요? 웬만하면 하지 말아요. 상담도 하지 마라. 승질 급한 사람은 상담하면 안 돼. 상담하면 자꾸 예민해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생각의 장애와 감정의 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주로 환자를 발견할 때 이 생각하는 데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감정의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두 개를 감별해서 보면은 거의 여러분 맞아요. 이게 정상적인 수준에서 그럴 때는 내가 정상이냐 아니냐는 걸 먼저 감지해야 돼. 여러분 정상이 그러면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보면 돼요. 이상으로 얘기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를 할 거냐면은, 사람의 지각과 행동, 의식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정신과 영역에서 상대방의 상대를 보는 건데, 이 사람이 사물을 올바르게 지각을 하느냐, 또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올바른 행동이냐, 또 이 사람의 의식이 정상적인 의식 상태에서 나온 거냐, 이거를 감별하는 거. 그리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간에 뭐 할 거냐면 정신방어라는 걸 할 텐데, 정신병리를 할 텐데, 여러분들 정신방어를 잘 써야 안 써요? 예. 특히 강박적인 사람은 정신방어를 아주 잘 써. 모든 삶이 자기 방어하게 바꿔. 그런 걸 찾아서 여러분을 방어를 무너뜨려 줄게. 그런 걸 무너졌을 때 여러분 자신이 건강해지는 겁니다.